돈이 이제 돈을 버는 시대가 왔고 근본이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돈 자체를 들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 자산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일이니까 돈과 금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그래프인데 거의 뭐 5% 이제 떨어졌어. 근데 저 요즘에 금 사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책 읽었는데 금을 어떻게 사? 근데 요즘에 어떤 생각이냐면 한돈 사면 어때요? 네? 요즘에는 골드바 사거든요.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금은 사는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있어. 현물로 금을 사는 방법도 있고 ETF 같은 상품. 맞아요. 근데 그건 말 그대로 그냥 금 펀드 뭐 이런 거긴 하지만 실질적인 금은 사실은 아니고 그 다음에 KRX인가 금 거래소가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마지막에 금을 원하면 그 현물을 가지고 올 수는 있는데 내가 일반적인 금 한 돈을 사면은 부가세를 내야 돼. 그 얘기는 10%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금을 현물로 사면 무조건 10% 이상이 올라야 돼. 수익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돼.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 아니면은 현물로 사면 안 되고 단타를 칠 거면 아까 말씀드린 펀드 같은 상품을 사야 되고 그걸 좀 구별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이거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단타를 칠 거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10%가 언제 올라? 근데 장기적으로 저는 한 10년, 20년 보거든요. 그럼 무조건 지금보다는 가치가 상대적인. 근데 저는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만큼 금괴가 있을 수도 있고 한 돈짜리 골드바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으면 관심이 가죠. 그래서 어떤 시세 동향이나 어떤 뉴스가 들어올 때 훨씬 이해가 잘. 내가 왜냐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금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시간 될 때마다. 그리고 빚은 진짜 우리가 알지만 좋은 빚도 있고 나쁜 빚도 있어요. 사실 기요사키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갖고 있는 집이 자산이냐. 근데 기요사키가 자산이 아니다. 부채다. 이 기준이 뭐냐. 자산은 나한테 돈을 계속 쏟아주는 게 자산인 거고 부채는 나한테 돈이 계속 빠져나가게 하는 부채인데 당신 집이 당신이 살고 있으면서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런 집이면 이거는 부채인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용으로 어떤 부동산을 사가지고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는 집은 그건 자산이다. 같은 집도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 있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해라. 당신이 갖고 있는 차 매달 세금 내야 되고 보험료 내야 되고 기름값 이거는 무조건 부채다. 그리고 은행이 우리나라 좀 망했죠. 조흥은행, 한미은행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은행은 사실은 돈 찍어내는 데잖아. 그 지급 준비금이라고 혹시 아세요?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내가 예금을 하면 한 3%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으면 한 6% 정도 내가 이자를 내면 그 3% 마진 떼려고 이걸 하나? 그 은행 임대료에 직원들 월급 어떻게 주지? 그랬는데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더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한 7%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1,000만 원을 은행에 예금을 하면 14배를 찍어내가지고 대출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그냥 늘어나는 숫자가.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게 네가 받은 예치금의 7%는 보유하고 있어야 돼. 그걸 중앙한국은행에 넣어놔.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을 니네가 대출을 찍을 수 있어. 얘는 7%야 그게. 그래서 뱅크런 같은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갑자기 현금 인출을 하면 실제로 돈이 갖고 없거든. 없으니까. 은행이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국가 부도 뭐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 막 난리 났던 나라들이 사람들이 진짜 돈 빼려고 내가 내 돈 빼는데 왜 안 돼? 실제 돈이 없거든. 그리고 빚을 적절히 활용을 해야죠. 내가 돈을 찍어내는 방법을 습득하지 않으면 우린 계속 그냥 노예와 호구로 살다가 돌아가는 거니까. 이런 얘기 했대요. 내 친구가 일자리를 놔두면 경기 침체고 내가 이러면 공황이 시작되고. 1929년에 미국 대공황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미국 지수야 다우지수 정말 살짝 내려가요. 티도 안 나는 거야. 근데 2000년대 IT 버블 터지면서 한번 이렇게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가는데 이건 사실은 트럼프가 돈을 그냥 찍어내는 거죠. 은행기가 그냥 양쪽 하나로 그냥 돈 뿌려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터진 게 사실 서브프라임이거든요. 어찌됐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니까 미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낼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거기에 종속돼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저 요즘 달러도 사요. 근데 그게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요. 그러면 환율 뉴스가 나와도 관심이 가죠. 예전에 뭐 환율이 뭐 이러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은 금 사세요, 뭐 사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관심이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공황은 공황도 아니었던 거야. 지금 지수를 보면. 그리고 기요사키가 자기는 금과 은을 산다고
이 책에서 써놨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항상 이런 책 읽고 마지막 장 딱 덮으면 느낌이 뭐냐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항상 그렇잖아요. 네. 뭐 이런 얘기 해도 뭐 누가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쵸. 뭐 어떻게 해? 내가 뭐라고 얘기해. 근데 이 책에 한 포인트에 그게 나와요. 다 복잡하면 은을 사라. 기요사키 논리는 뭐냐면 금과 은이 있는데 금은 소모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일반 반지를 만들든 목걸이를 만들든 그거를 소모하지 않는데 은은 산업재로 써요. 뭐 핸드폰 만드는데 은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은 매장량은 점점 줄는다는 거야. 이런 거 좋아하거든. 야 그냥 뭐 삼성전자 사 그냥 이런 게 좋지. 야 생각해서 사. 이거 뭐 근데 은을 사고 딱 명시가 돼 있더라고. 이거 10년 전 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 10년 동안 금은 가격의 동향을 한번 봤어. 그랬더니 이거 2009년도 책이고 우리나라 번역된 게 2010년이거든. 2010년 요때 기요사키가 얘기했던 요때가 요 금 가격이 요거고 딱 2, 3년 뒤가 폭등했다가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됐어. 근데 은이 이렇게 됐더라고. 끝까지 들고 있었으면 아니지만 기요사키 책을 사고 어떻게 샀다면 3배 찍은 거야 진짜 은이. 네. 제가 이거 보니까 기요사키도 그 안에서 잘했겠지만 차라리 이렇게 답을 주니까 시원하더라고. 기요사키 논리는 그거예요. 절대 현금 들고 있지 마라. 이걸로 해라. 금 은 사라. 네. 그리고 10년 전 책이 이 얘기가 나더라고. 앞으로는 의사보다는 인터넷 비즈니스 하는 고등학생이 돈을 훨씬 많이 벌 거라고. 근데 맞잖아. 주커버그도 그쵸? 그래서 나오고 지금은 김봉진이 얼마 전에 배민 팔아가지고 이게 가치가 4조 팔았대요. 독일. 근데 김봉진이 이미 그 펀딩에서 팔려서 지분이 87% 펀드사고 김봉진이 갖고 있는 게 13%. 근데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회사인데 요기요랑 배달통을 이미 갖고 있는 게 딜리버리 히어로고 배민이 넘어갔잖아요. 1위 업체가 2위 업체인데 넘어갔지 했는데 딜리버리 히어로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한 회사고 배민은 우리나라랑 베트남 딱 거의 2개국 정도밖에 진출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배민이 2011년인가? 처음 생겼나 그랬는데 그때 회사 가치가 3천만 원이었대요. 지금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단군이래. 지금처럼 돈 벌 기회가 무궁무진할 때는 없었다. 맞아요. 그거 맞는 거야 사실. 네. 그렇잖아요. 옛날에 산업혁명 때 막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무한 성장이 가능한 때니까 그렇죠. 공부를 해야 돼. 진짜. 맞아. 네, 공부를 해야 돼 진짜. 돈에 대한 용어. 그래서 저도 환율, 뭐 금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조금씩 사요. 저는 요즘에 카카오뱅크 많이 하는데 카카오뱅크에 재밌는 기능들이 좀 많아요. 매일 적금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예전엔 무조건 하루에 스타벅스 카페라떼를 한 잔씩 먹었거든요. 스타벅스 끊었어. 하루에 4,600원씩 무조건 적금. 그게 벌써 한 100몇만 원. 그걸로 뭐 금도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병원에 있는 믹스커피 마셔. 매일 4,600원이 쌓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박. 네. 그리고 얘기하는 거 항상 현금 흐름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을 하지 않고 30만 원 버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야. 계속 현금 흐름을 창출해놔라. 자본이득에 눈이 멀어서 현금 흐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흔히 아는 평범한 거는 저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하고 연금 같은 거 개인적으로 그렇죠. 연금 같은 거 뭐 들고 개인연금 보험 같은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진짜 좋은 현금 흐름은 이런 게 아니다. 결국에는 사업을 하긴 해야 돼. 어디서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절대 부자는 될 수 없으니까. 사업주도 노예로 사는데 그리고 투자 부동산.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혼하고 좀 있다가 잠실 아파트를 이제 사서 들어가요. 10년 됐죠. 이제 2008년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2014년에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를 가니까 요즘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뉴스나 스토리를 보면 우리나라가 2009년, 10년 그때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2014년인가 그때까지 떨어졌어. 그때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집값은 계속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샀어요.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전세를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집값이랑 전세 가격이 이상하게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이 오른 거야. 왜냐면 수요 공급 때문에. 그래서 29, 한 30% 정도만 돈 갖고 있었으면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3억이면 샀었어. 전세 끼면. 이제 막 와이프랑 이제 상의해서 대치동에 한번 가자. 갭 차이가 한 4억 정도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무리를 해서 4억을 대출받아서 대치동에 샀는데 2배가 됐어요. 대박.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좋은 빚이에요. 엄청난 레버리지를 제가 그렇지. 발생시킨 거야. 근데 그때 그게 아니었으면 이런 돈 못 벌지 뭐. 그렇죠.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건 이런 자본이득을 노리지 마라.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집값이 오르니까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발생시켜서 평택의 집을 산 거야. 거기서 매달 임대료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기요사키 책을 읽고 억지로 한 게 그거야 사실. 평택집. 그러니까 매달 돈이 나오잖아.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사실 금수저가 아니거든. 솔직히 말해서 흙수저는 아닌데 그냥 플라스틱 수저 같은 정도? 저 결혼할 때 저희 집에 한 푼도 못 봤어. 저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지만 월세였어요. 와이프는 몰라. 전세인 줄 알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잠실 갈 때 조금 부모님들한테 도움 받았지. 예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아이씨 뭐 집이 잘 사니까 뭐 그랬지. 근데 이거 전혀 그렇지 않아. 네. 그리고 주식이랑 채권이랑 저축연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되는데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요 요즘에 원래 그게 한 몇백만 원 했단 말이에요. 200만 원 했다가 정도 하나? 그 감자라고 하나? 네, 그냥 주식 수를 늘리고 쪼갰잖아. 지금 한 5만 5천 원, 6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주씩 사요. 떨어지던 말던 지금 뭐 한 수익률이 한 7, 8% 됐거든요. 그거는 제가 1년, 2년 할 생각이 아니라 왜냐면 제가 아는 치과의사 20, 30년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옛날이야 진짜 삼성전자 되게 낮았을 때 이제 돈이 좀 목돈이 있으셔가지고 그때 당시 8천만 원 정도인가? 이제 가가지고 너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직원이 그냥 삼성전자 사세요 했는데 그분은 지금 이제 한 70대죠? 어떻게 사시냐면 한 달에 한 주씩 팔았어. 근데 그때 막 3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생활비.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그 당시에 샀으면 거의 뭐 몇천 주 될걸요? 그쵸. 한 주 팔고 그 달 생활비 300이면 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80년대가 삼성전자가 한 5만 원 떼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그냥 사요. 저는 딱 2개 사요. 저는 카카오랑 삼성전자 그냥 왠지 그 2개는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얼마 전에 그 DLF 한번 일 터졌잖아요. 마이너스 90%. 그쵸? 근데 기요사키 여기 딱 그 얘기 하더라고. 파생 상품은 절대 사는 게 아니다. 맞아. 왜냐면 파생 상품에는 이 살을 뜯어먹으려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원금이 1억이면 그 은행 뭐 지점장도 있고 그 판매원도 있고 뭐 어떤 회사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돈이 들어가는 순간 그 프로는 다 없어지는 거야. 다 수수료. 파생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상품 보니까 입두끝도 없는 그렇지. 다 수수료로 걔네들은 무조건 버는 게임이잖아. 올라도 벌고 떨어져도 벌고. 맞아. 근데 그 어르신분들 돈은 그냥 그 마이너스 90%가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절대 하지 마라.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흔히 얘기하는 영업사원분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특히 치과 같은 경우는 재료상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인식이 영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게 많지만 기요사키는 아니에요. 기요사키가 처음에 입사한 회사가 제록스 비싸게 팔던데 자기는 처음에 진짜 말이 안 나와서 영업 실적이 너무 떨어졌는데 여기 얘기하는 부자 아빠가 무조건 영업을 해야 된다. 사업을 하려면 거절당해서 상처받지 않는 것도 단련해야 되고 영업을 해야 네가 진짜 진정한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판매에 대해서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더라고. 특히 큰 비즈니스 하려면 얼마나 이런 게 거절의 덩어리가 더 클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단련이 안 되면 안 된다. 꼭 비즈니스 하려면 판매에 대해서 마스터를 해야 된다. 사실 인생은 다 영업이잖아. 사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팀을 잘 꾸려서. 어떨 땐 전문가를 또 써야 되고 변호사 쓸 일 있으면 변호사 써야지. 이걸 내 혼자 하려면 못해요. 이런 거.
있고, 그쵸. 우리나라는 누가 이 교육제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딸내미 그 인수분해를 가르쳐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졸업하고 나서 내가 수학을 왜 공부했나라는 생각이 저는 많다가 딸내미 가르쳐주려고 공부했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이 책을 읽고 전 그 생각이 든 거야. 아,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이 노예의 틀에 갇혀서 이 교육제도 안에서 자랑은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전 국민이 지금 그러고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려요. 네. 항상 실수를 통해 배우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자산이랑 부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그래서 저도 제가 하루에 지금 4,600원씩 저금하잖아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예전에 개원 초에는 갑자기 벌는 금액이 확 늘어났는데 종을 막 사서 막 차도 막 사고 막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기요사키 책을 한 4, 5년 전에 읽고 나서 바로 바뀌진 않았죠. 근데 읽다 보니까 아 뭔가 뭐 액션을 해야 되겠다. 그치? 우리 책 읽고 그냥 덮으면 뭐예요. 그래서 조금씩 했는데 지금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 해봤더니 제 자체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금을 왜 사? 그냥 쓰는 거지 그냥. 근데 하나하나 사고 주식도 그냥 예전에는 되게 단타로 많이 했어요. 10% 먹으면 그냥 빠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조금 생각보다